네, 김원준입니다. 패션 월말 교회 심호하시는 패션 프리스트 미스터 캠.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기입니다. 프리스트가 됐어요. 왠지 근데 프리스트라는 말을 들으면 악령을 내쫓는 먼저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이런 그 마녀나 이런 거하고 싸우는 퇴마사로서의 어떤 성직자? 네. 딱 맞네요. 네. 그렇죠. 떠오르는 애가 있잖아. 네. 자, 패션 프리스트 오늘 어디로 갑니까? 이제 우리 이탈리아 패션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삼총사 해야죠. 스키아파렐리를 거쳐서 구찌를 걸쳐서 프라다를 합니다. 아, 프라다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번잡하지가 않아. 깔끔하죠? 제 성격과 맞아요. 번잡하지가 그래요? 않아. 사실은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이번에 이 월말 김어준에서 프라다를 해야지 하면서 저도 또 이제 과거의 자료들을 살펴보고 패션쇼도 다시 보고 하잖아요. 90년대 패션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저거 지금 나 입으면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봤어요. 촌스럽지가 않아. 아, 그렇죠. 그 감성이 너무 부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또 프라다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피렌체에서 택시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이제 프라다 팩토리. 아주 좋아요. 좋죠. 자, 그 외에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프라다에. 진짜요? 네. 사실 제가 월말 김어준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댓글들을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읽는데 목사님 찬양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를 이름을 쓰진 않지만 왠지 나를 지적하는 것 같은 댓글을 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뭐 문화예술도 좋지만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퀄리티도 떨어져 보인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한번 달렸어요. 그분이 만약에 여기 이거 들으신다면 어떡하죠? 프라다는 정치라는 단어 자체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한 브랜드인데. 그래요? 일단 어떤 의미예요? 프라다가 네. 밀라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아, 그래요? 디자인한 게 아니고? 안 했어요. 정치학 했어요. 프라다에서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패션은 항상 정치적인 것이며 패션은 그 정치를 통해 세상의 다양한 가치를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 거라고 스스로 공표하는 브랜드인데 그럼 이 정치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저는 그 목자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같은 그 100개 중에 하나의 댓글도 고민하는 우리 목사님 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댓글을 자, 오늘 기도 좀 일찍 하시죠 그러면. 사랑하는 나의 양떼. 아니 정말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프라다는 정치적인 뉘앙스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독 그게 심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상과 정치는 분리될 수가 없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걸 분리하는 순간 무색무취가 돼요. 진공이 되고. 지금 그 표현이 사실은 오늘 프라다의 결말이에요. 정치적 감각을 나 가진 잘한 거예요 지금? 그럼요. 프라다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정치적 감각을 가진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정치적 감각이란 스타일링에 대한 감각을 가진 존재. 마치 작곡가가 음표들을 모아서 하나의 선율을 만들듯이 나를 작곡할 수 있는 창조적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 배우에는 정치적인 예민함과 시대를 관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된다. 이거 없이 뭘 하겠다라는 거냐. 그러니까 라는 거예요. 너의 패션은 네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당연하죠. 이게 그걸 알겠네. 그 프라다는 옷으로 정치한 여자고 기본적으로 부자인데. 네. 17번째 부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네. 부자인데 정치학을 했는데 명품을 만드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정답을 또 얘기했어. 이 사람이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딜레마를 이제 풀어나가는 거지, 지금. 그렇죠. 물꼬를 아주 잘 텄어요. 오늘 느낌 좋아요, 오늘. 여기 농담. 물꼬 전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잘 물어야 돼, 근데 1913년에 이제 프라다가 시작을 합니다.
그 원전부터 좀 봐야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여기도 가족 회사예요. 오케이. 프라텔리 프라다. 그러니까 형제 상사 뭐 이런 겁니다. 마리오하고 마르티노 두 분이 세웠어요. 네. 수입품 상가였습니다. 수입품 가게. 이 프라다는 원산지가 어디예요? 밀라노죠. 예, 북부의 상업도시들 잘 사는 곳이잖아요. 피렌체와는 또 색다른 맛이 나는 또 이탈리아 브랜드로서의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프라다의 원래 본점 있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가는 빅토리오 에마누엘 2세라고 하는 1861년에 이탈리아를 드디어 정치적으로 통일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아케이드가 있어요. 있죠. 우리 아케이드 그러면 소공동 지하상가를 생각하는데 아케이드란 건 뭐냐면 비를 피할 수 있게 천장에 유리하고 철제 구조물로 이렇게 쭉 연결하는 곳. 성당 바로 옆에 있는. 그렇죠. 여기에는 유명하죠. 양품점들 우리로 치면 이제 신상을 파는 가게들이 쭉 깔려 있는데 바로 여기다 가게를 냈습니다. 우리로 치면 명동에 가게를 냈네. 그렇죠. 명동에 가게를 냈는데 좀 취향이 독특한 걸 많이 팔았어요. 루이비통처럼 여행용 트렁크를 팔기는 파는데 가죽들이 독특해. 무슨 가죽을 썼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싫어요. 너무 단호한데? 잘 안 쓰는 가죽을 독특한 썼구나. 가죽이니까 바다표범 가죽. 바다표범? 두꺼비. 두꺼비? 예. 누가 떠오르죠? 네, 그런데. 누가 떠오르지? 멧돼지를 들어왔어도 내가 두꺼비는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듣고 보니까 맞네. 네. 뻐끔뻐끔. 네. 저기 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딱 잘못 들으면 쩝쩝으로 들리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뭐. 자, 이제 프라다 상사, 형제 상사에서는 원래 최상의 장인 정신, 그리고 독창성이 넘치는 화장품 케이스와 지팡이, 우산 뭐 별별 액세서리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파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밀라노의 최상층의 이제 상류층들이 다 몰려들었죠. 근데 아까 전에 바다표범을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바다표범으로 뭘 만들었냐면은 여행용 가방 중에 스티머라고 불리는 가방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19세기의 어떤 스타일의 아이콘 같은 제품이에요. 스티머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증기선입니다. 드디어 대형 증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그 시기. 크루즈의 원조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스티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대륙을 바다로 건널 수 있는 특권과 부를 가진 사람들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라다가 이탈리아의 왕가였던 사보이 왕가라고 하잖아요. 사보이. 예. 그렇죠.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공화정이 되면서 왕가는 물론 문을 닫았죠. 이 사보이 왕가에서 보니까 제품이 좋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 왕족들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공식 지정업체로 너를 선정해 주마. 그래서 예, 로열 엠블렘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지정업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왕가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징, 문장이라고 하죠. 이 엠블렘을 자신의 매장 앞에다가 붙일 수가 있고. 로얄 납품업체다 우리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프라다 거 로고를 보시면 매듭으로 로프를 이렇게 묶은 게 나와요. 바다에서 쓰는 굵은 로프로 이렇게 매듭을 묶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왕가의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프라다가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던 겁니다. 할아버지들이 이제 눈은 있었어. 그렇죠.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수입해서. 수입을 했죠. 그런데 구찌나 프라다나 이 할아버지 세대들이잖아요. 가부장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여자에게는 물려주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항상 했었어요. 길드가 원래 그랬어요. 그렇죠. 굉장히 배태적 집단이잖아요. 길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근대적 조직 중에 하나죠. 사실은. 오늘 굉장히 좋은 단어를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잘하고 있네 내가.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합이 잘 맞네요. 자, 그런데 길드라고 하는 게 배타적 집단입니다. 그러나 그 길드에 소속된 집단은 거기에 소속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익을 확보할 수가 있고 독점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근대와 전근대를 구분하는 것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노력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귀한 존재. 이거는 근대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저런 길드 같은 조직의식을 가지고 사는 집단들이 있더라는 검찰. 거예요. 개인의 탄생이라고 하는 유럽의 한 문화사 책을 읽으면서 근대와 전근대를 나눈 건 딱 하나다라는 거예요. 중세적 가치의 인간은 개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속, 고향, 파벌 이런 거에 소속되어 있는 아무 개로 표현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근대적 조직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감으로써 특권을 받게 되고 그 조직의 문화에 포섭이 된 존재가 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검찰이 이 땅에 길드구나. 검찰의 문화, 뭐 검사 동일체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지만 정작 그 현대를 주무르는 많은 기관들 중에 검찰은 왜 중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근대적 조직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네, 편집해 주셔도 됩니다. 할아버지는 그래서 고급 수입품을 왕가에도 납품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어라 아들이 있는데 사업에 도통 관심이 없어요. 아들은 할아버지 아빠 나 진짜 사업 안 할래. 맨날 이러고 울고불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딸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루이자 프라다. 지금 프라다의 엄마인 거죠. 오케이. 이 사람이 사업을 이어받아서 또 잘합니다. 20년 넘게. 구찌하고는 또 달라요. 여기는 가족 기업이 원만하게 잘 이어져 왔다. 이어지긴 잘 이런 이어졌어. 케이스입니다. 다만 네. 아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그렇죠. 아들은 관심이 없어 네, 딸에게 루이자, 물려줬다. 그렇죠. 엄마는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근데 할아버지 하던 거.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3대에 와서 꽃을 피우는 거죠. 지금 프라다의 수장이 3대째구나. 그렇죠. 그리고 딸이고. 루이자 엄마, 그리고 그 딸인, 네. 자꾸 프라다라고만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요. 미우치아 프라다인데, 이 미우치아에서 미우. 예, 여기에서 세컨드 브랜드인 미우라고 하는 프라다의 브랜드가 또 나오게 되죠. 오케이. 아시겠지만 미우는 프라다랑은 또 성격이 좀 달라요. 젊은 여성들. 네. 경제적으로 그래도 해볼 만한 브랜드. 네,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매장이에요. 저는 좋아해요. 제가 미우 이런 라인들을 좋아해가지고. 미우구나 하고 개인적으로 지나가네. 나는 그 미우를 잘 입는 여자를 참 좋아해요. 꼭 말을 걸어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78년에 회사의 운영권을 78년. 얻게 됩니다. 어쨌든 왕가에 납품을 하는 회사였으니까 여기 금수저예요. 보수적인 가톨릭 집안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외국의 뭐 여성들이 뭐 자유롭고 뭐 굉장히 뭐 개방적 안 그래요. 얼마나 보수적인데요. 이탈리아 50년대 사모님들은 진짜 딱 남자랑 손만 잡으면 아이가 지는 줄 아는 굉장히 보수적인 가톨릭 집안에서 엄격하게 자랐습니다. 문제는 청년이 되는 그 시기. 우리 60년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히피가 떠오르죠. 청년 문화가 떠오르고 생로랑의 시대. 오케이. 68혁명의 시대에 한가운데 젊은. 그렇죠. 60년대는 이탈리아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격변기,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청년들이 발기를 하는 시대였던 것이죠. 공산당원이었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놀랍게 생로랑 옷을 입고 공산당 당사에 가서 접수를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딜레마요. 바로 이게 이 표현인 거죠. 그렇지. 그 당시에 생로랑의 꾸띠르를 입고 그렇지. 공산당의 열혈 당원이 되기로 신청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요. 정만 두고 저 공산당이에요. 이런 투의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활동한 줄 아세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 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현 정치 비판하고 우리 당에게 힘 실어주세요. 당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공산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거 했어요. 길거리에서 생로랑을 입고. 이 얘기를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팩트 중심으로 해서 이 프라다가 한 말만 한번 쭉 적어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우치아? 네. 미우치아 프라다입니다. 미우치아 프라다의 역사는
공산당원인 명품가의 3대째 금수저가 명품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역사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옷에 어떤 미감을 불어넣는가. 재밌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해가는 게 생겼어요. 어떤 거? 뭐야? 그 왜 프라다의 그 나일론백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야, 저 뭐 나일론백을 가지고 명품이라고 그러냐. 근데 그전에는 다 가죽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 가죽이죠. 네. 근데 이 양반이 이 딜레마 아래서 이 소재를 골라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좀 부채의식. 부채의식? 부채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 고급 제품, 고급 소재, 그로 인한 자기의 부. 근데 자기는 공산당원이야. 네. 딜레마와 부채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해결하는 방편의 하나로 세상의 모든 평범한 것들에게 명품의 아우라를. 명품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오, 이거 결말을 다 하면 내가 얘기할 게 없어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일론이 이해가 가. 그렇게 되죠. 세상의 모든 평범한 것들에게 그들에게도 그들의 가치가 있다. 명품의 지위로 격상시킴으로써. 그렇지. 그걸 이제 세상에 알리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언론에서 이해됐어. 계속 따지고 물었습니다. 왜 공산당원이었느냐. 지금도요. 아니 공산당원인 건 자기가 생겨 먹은 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끌어 사람은 들어갔는데. 저는 참 프라다가 너무 우아하고 멋지다고 생각한 게 지적으로 굉장히 세련됐네. 지적이죠. 그리고 실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정치학 박사님이에요. 근데 좀 하나 신기한 거는 용감하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들어. 정치학 박사라고 하길래 네? 박사 논문을 찾아봤어요. 읽어보고 싶은 거라. 근데 찾을 수가 없네. 안 썼나? 요거는 좀 신기해요. 근데 아니야. 근데 프라다가 어떤 주제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정치학을 공부를 했지만 그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진 않았다고 얘기해요. 대신에 더 정치적인 일을 하죠. 연극을 해요. 마임을 하고. 마임? 네. 이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네. 우리 전환해도 90년대 초반 학번입니다. 우리 김정수는 혹시 80년대? 80년대 학번입니다. 네.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 늙었다. 자, 그런데 그래요. 우리 늙었습니다. 네, 저도 요즘 그거 많이 느껴요. 체력이 떨어져. 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제가 강의를 항상 하러 최근에 이제 뭐 제주도 미술관 가고 뭐 이런 데서 강의하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일어나서 했어요. 막 사람들한테 막 걸어가고 막 움직이고 굉장히 쇼맨십이 강한 강의를 했는데 무릎이 아파 이제? 그날은 또 어떻게 국립미술관은 강의하는 곳을 핀 조명을 달아가지고 딱 고정을 시켰더라고요. 책상에서만 하게 한 거예요. 그래 앉아서 했는데 처음엔 이건 내 스타일 아닌데 이러면서 했는데 앉아서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편해요. 안 서도 되네. 다리가 안 아프네. 뭐 이러면서 했어요. 편집하겠습니다. 네, 편집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디언지 같은 데들 있잖아요. 프랑스도 르몽드 뭐 이런 데 디플로마티크 이런 진보적인 매체들. 굉장히 그런 매체들이 물었어요. 왜 당신 공산당에 했냐. 그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겠다. 1960년대 우리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을 안다면 제대로 된 상식이 있는 놈이라면 인간이 연 아니야 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놈과 연에게 똑같은 지위를 부여합시다. 인간이라고 하죠. 세상을 바꾸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선택지 이거는 좌파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고백을 하죠. 그걸 어떻게 이 얘기를 우리 김종님이 추론했는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려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좌파 페미니스트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고민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딜레마가 있지. 생판 모르는 세계에 들어왔는데 할아버지가 물려받으라고 해서 아니 지금 빨갱이인데 지금. 왔는데 뭐 여기는 막 여성을 아름답게 남자의 종으로 부리며 나약하고 가정을 지키고 이런 세계를 보고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자기를 괴롭혀온 딜레마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딜레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딜레마에 대한
지적 통찰 그렇죠. 끝에 이 제품들이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프라다는 핫한 거예요. 그리고 용감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두가 가죽인데 네. 야 나는 이런 철학이기 때문에 나일론을 선택하겠어. 망할 수도 있거든. 네. 엄청나게 용감한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성공시켰어. 그렇죠. 그러니까 멋있는 거지. 우리 다 알잖아요. 80년대 솔직히 나일론백 안 들고 다니는 애가 어딨어요. 그 다 짝퉁이었지만. 어떻게 생겼어요, 여자? 네, 진짜 많이 들고 궁금해지네. 다녔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탈리아에서 17제로 부자지만 난 이 믿음을 아직도 버릴 생각이 없다. 좌파가 왜 패션 디자이너가 되면 안 되는데 이유가 뭔데?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패션쇼를 통해서 풀기 위해서 프랑스의 공산당 당사에서 패션쇼를 하게 됐어요. 야 멋지잖아요. 멋지다, 씨발! 나 공산당인데 명품 팔아! 그러니까요. 나 프라다. 야. 뭐 이런 거죠. 야, 멋지다. 사실 그 공산당 당사가 건물 자체가 멋있어요. 오스카 니마이어라고 당대 최고의 건축가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그 김종수님도 나일론을 얘기했지만 나일론에 담겨 있는 어떤 그 민주적인 의미, 그 가치도 있지만 나일론은 기능적이다. 여기에 또 가치를 많이 뒀어요.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고 그 나일론 이름이 포코노라고 불리는 특수한 나일론인데 명품 트렁크를 만들 때 그 안에 쓰는 안감이었어요. 그 핸드백을 담아주던 백이었기도 하고 그런 상품을 담아주는 백이. 그러니까 미약했던 것들이 안감으로 됐던 것들이 겉으로 나와서 탈주해서 세상을 바꾼 거죠. 사실은. 안감이거나 보조적이었던 것들이 예. 메인이 돼버린 거죠. 아, 그냥 스트림이. 캐치프레이즈 하나 나왔어. 모든 평범한 것들의 품위를. 너무 좋다. 그러면서 나일론이라고 하는 엔지니어적 관점에서 그렇죠. 노동자적 가치 이거하고도 연결됐을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프라다가 명품 브랜드 중에 노동 관행이 좋은 편에 속하는 회사예요. 노동자적 가치, 인더스트리얼 예. 여기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거지. 그렇죠. 그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옷, 그 재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명품을 부여한 거죠. 공산당의 그 망치, 이런 느낌이에요. 멋있네요. 맞아요.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재질이 어떻고 컬러가 어떻고 우리 막 이런 류의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월말기머준에서 이런 브랜드와 디자이너 얘기를 하는 게 왜 기쁘냐면 그런 것들이 태어난 거 사실 정신적 사고의 추출물들일 그렇지. 텐데 이것이 기반한 철학이 뭐냐? 예, 그 뿌리, 그 언어의 속살, 생각의 민낯들 이런 것들을 속살 좋아해 나. 우리가 그래요? 그건 좀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근데 할 말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프라다는 남편복도 좋아요. 제 아내도 패션을 했지만은 프라다 얘기를 하다 보면 제 아내나 제 강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남편복 많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이름은 비슷했습니다. 그 구찌에 그 사고 치던 사람하고 파트리치오. 파트리치오? 네, 파트리치오 메르텔리라는 사람인데 원래는 페어에서 만났어요. 가죽 공방 페어에 우리 이런 거 맨날 박람회 선능에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코엑스에서 뭐 디자인 페어, 예. 섬유 박람회 이런 거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박람회를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경제 요소로 받아들인 나라 많죠. 독일이나 뭐 스페인, 유럽 이탈리아.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네. 박람회로 한 도시가 먹고 살아요. 네. 메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죽 박람회를 갔다 거기서 만난 거예요. 네. 이 남편은 원래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대요. 가죽 품질이 참 얘네는 가죽을 어떻게 처리하길래 이렇게 느낌이 좋지? 디자인은 좀 자기한테 맞지는 않지만 퀄리티가 좋으니까 가죽 자체. 예. 프라다는 이때도 어떤 업체를 골라서 나한테 납품시켜야지 이 입장에서 간 사람인 거예요. 이게 갑이에요. 갔는데 을로 나온 업체 중에 여기 괜찮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 보내라. 납품해라.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라? 썸을 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가죽보다 남자가 더 좋네? 더 좋죠. 그 표현 좋다. 가죽보다는, 그리고 실제로 정말
가죽만큼 내구성도 있고. 왜 내구성이라는 표현이, 아니, 왜요? 가죽의 미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가장 강력한 미덕인데, 듀러블한 거. 내구성이 있는 거. 남자 내구성 중요하지. 그렇죠. 내구성, 그걸 어떤 상상을 하고 지금 내구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실하고 변하지 않았어요. 페이스풀한 사람. 그러니까 구찌만 해도 여자 관계들이 다 복잡하고 바람도 많이 피고 그 결국은 자기 와이프가 시킨 살인자한테 총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이 프라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으로 CEO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이 프라다랑 결혼을 하고 나서 프라다한테 당당하게 얘기해요. 자기야 지금 이 회사는 좋은데 문제점이 있어. 프라다를 정말로 키우고 싶은 거지. 그러면 더 이상 수입하지 마 이제. 네 물건 만들어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5%상이었어 사실은. 그렇죠. 45%상이죠. 규모가 큰. 네. 대형 수입상이었는데 그렇죠. 네 브랜드를 만들어라. 네 브랜드를 만들고 자기가 지금 핸드백이랑 이 트렁크 라인들 좀 다 고쳐라. 그러면 재질들도 바꾸고. 지금 프라다는 3대째 딸이 만들어낸 프라다네. 그렇죠. 아니, 물론 그 선대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은 물려받았지만 있지만 오늘날은 글로벌이 됐잖아요. 프라다가 전 세계 매장이 몇 개인데요. 영국에 이제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리스트라고 여기서 맨날 순위를 뽑아요. 놀랍게 구찌가 1등이고 프라다가 2등이에요. 브랜드 선호도? 뭐 루이비통에 여기는 이제 5, 6위 떨어져 있어요. 거기가 여기가 가장 핫해요. 그리고 이 남편의 조언도 있었어요. 그 나일론 백을 한 것도. 좀 색다른 거 실험해 보라고 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 이런 게 맞는 거죠. 사실은 나일론은. 남편을 잘 만났네. 예, 옆에서 자기가 해낼 수 있어. 그렇지. 이걸 해줘야 또 디자이너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용기는 남편한테서 나왔구나. 왜냐하면 남편이 비즈니스를 맡아줬기 때문에 프라다가 편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오케이. 세계관은 와이프한테서 나왔고 용기는 남편한테서 나왔어요. 오케이. 그렇죠. 이게 나오자마자 근데 대박을 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하고 그렇죠. 시제품 이게 무슨 나왔지. 명품이야 그랬을 것 같은데. 어이구 당연하죠. 소비자의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는 일단 낯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죽은 가죽 그 자체로 비싸 보이는데 그렇지. 그 나일론이야 씨발. 사실 그 표현이 맞죠. 그 초기에는 한 방에 성공하진 못하고 그런데 이런 게 독탕이 있네 정도로 인지되고 있다가 85년에 가서 드디어 터지는 겁니다. 어떻게 터진 거예요? 이제 이때 나일론 소재를 가지고 뭘 만드냐 토트백 이걸 만드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사람들이 막 위조 어마어마하게 해댔어요. 나일론이 위조하기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죽으로 만들던 회사가 나일론을 재질로 가방을 만들면 원가가 떨어질까요? 더 비쌀까요? 이게 더 비싸 이게? 더 비싸죠. 왜요? 안 해봤는데? 공정이 아직 제대로 돼 있지 않았구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제조업에서 월급사장 꽤 오래 했습니다만 라인이라는 거를 깔아서 생산을 하잖아요. 이거 깔면 이게 못 바꿔요. 아, 패션에 있어서 장치 산업이구나 이게. 그렇죠. 장치 산업. 그렇죠. 장치라는 건 수백억을 들여서 뭔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바탕에서 뭔가를 생산해내야 되는 건데 이걸 깔았는데 사장님은 자꾸 우리 나일론으로 한번 뭐 좀 해보면 안 돼요. 자꾸 나일론은 처음에 산업용으로만 갔는데. 네. 그리고 그 나일론도 원래 그 나일론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 섬유라는 거는 정말 돈 싸움이에요. 이 유기화학의 끝판왕이 사실은 섬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험도 해야 되고 직물 만드는 회사에다가 공정을 바꿔달라고도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돈이에요. 여러모로 용감한 그런 도전이니까. 대담한 사람이죠. 대담한 사람. 수백 년간 지배해왔는데 가죽이. 네네. 가죽이 지배하더니. 그 신념을 깨버린 사람 아니에요. 야, 갑자기 프라다 좋아 보이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동안 나 여기서 사실 무시했는데. 나가야 돼요. 그리고 김총수 님이 얘기한 그런 나일론을 채택할 수 있는 감성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현대 문화사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논리가 침윤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야, 우리가 봐라, 그걸 침윤. 아멘. 예. 이런 거 이거 구호로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조금 오늘 그래서
어휘를 고급지게 내가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오늘 우리 월말 성도님들 위해서 필터로 걸러낸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이 프라다의 정치적 미학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은혜로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입니다. 자, 프라다가 아까 전에 왜 박사학위를 썼는데 그걸 공표하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네. 프라다가 잘 썼겠죠. 그 학위를 받았는데 자기 자신은 그런 거예요. 나는 정치학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학위 쓰는데 한 2시간을 썼다면 나머지를 딴 걸 한 거예요. 사실은. 뭘 했어요? 거리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던 거죠. 아까 마임. 스트리트 아트를 하고. 제가 중학교 때 스트리트 댄서였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지금 몸이 굳어서 이제 윈드밀 같은 거 못 드는데요. 상상 안 가는 몸인데 지금은. 하긴 저도 그러니까 잘했어요. 스핀 같은 거 돌고 이런 이제 굳었죠. 이제 굳었는데 저도 달리기 100m 이런 거 의외로 잘했어요. 근데 지금 대신에 이제 이런 거 꿈꾼 사람입니다. 지금 근데 몸이 왜 이렇게 됐어요? 살쪄서 죄송합니다. 저도 100m 12초였어요. 어우, 대단. 사람들 절대 믿지 않지. 와. 아니, 예전에 보니까 우리 김종순이 젊은 시절에 여행할 때 예. 그때 얼굴이 지금 얼굴은 너무 연상이 안 되기는 해요, 진짜. 이렇게 핫했단 말이야? 잘 보니까. 파보면 남아있어요. 잘 그러고, 파보면. 아니, 지금도 보여요. 그 청년의 모습은. 100m를 내가 뛰지를 못해 이제. 끝까지. 몸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나이는 이제. 자, 이제 그만하고. 진짜 마임. 네. 거리 예술가. 우리 버스킹 한다고 그러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그냥 길거리의 저작거리 문화 이런 걸 배운 게 아닙니다. 정통으로 마임을 배워요. 극장에 가서. 밀라노에 있는 피콜로 극장이라고 굉장히 큰 극장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명동의 국립극장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빨갱인데 예. 자기 표현 욕구는 강했네. 강하죠. 여기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시대의 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무슨 어떤 행동예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동작과 제스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내가 배우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몸으로 표현하고 새롭게 재현하는 장르입니다. 그런데 이 마임을 강력하게 받아들였던 집단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로 치면 80년대에 민중극 하시고 저희 때만 해도 대학교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전통 연희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낙양동 천이화장 뭐 이러면서 막 탈춤도 막 추고 마당놀이하고 그렇죠. 판소리 하던 그렇죠. 사물놀이 하고 그런 어떤 민족 문화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그 정체성을 살리려고 하는 것들도 우리 민주화 세대, 운동권 세대들의 또 한 분류였죠. 그렇죠. 한 분파고. 요즘 잘 모를 텐데 네. 집회 시하면 그래서 네. 사물놀이 패들이 맨 앞에 나왔어요. 네네. 그때. 그렇죠. 저도 그 막 깃발 막 돌리고 그런 거 하는 거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그 세대입니다, 지금. 이 근데 정서라는 여기서는 것이. 그게 마임이었구나.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또 우리가 마임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마임이 언제 태어나냐면 놀랍게 절대군주 시대에 태어나요. 16세기 시대에 왕권,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여기에 대항하는 어떤 양식으로 나온 대항 연극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게. 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증거는 남기지 않고 네. 제가 사실은 대학 때 연극 공부를 연영과 나왔잖아요. 연극사 공부하면서 진짜 배운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즐겁게 보는 모든 현대 연극 있잖아요. 그거의 원형이 사실은 60년대에 다 태어나요. 현대 연극의 형식들이. 현대 연극은 뭐냐면 배우가 무대에서 너 봐. 내 몸 좀 봐라. 이게 사회의 현실이야. 지금 살아가는 사람의 이 몸을 통해서 너를 지배하고 있는 이 체제들을 떠올려봐. 너를 누르고 있는 저 강력한 힘들을 패배하지 말고 우리 마당극 했잖아요. 그 온통 양반들 비난하는 거예요. 풍자하고 조롱하는 거. 조선시대의 윤석열차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양반님네들 들어보소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거 했다고 그 사람들 비난하지 않죠. 그 사람들 잡아가지도 않고요. 그게 이제 마임이었다 그렇죠. 서양에서는. 이 60년대에 한창 연극하시던 사람들이 저 19세기에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독일의 극작가들 연극이란 그 무대에서 이 세상의 현실을 거리감을 두고 보게끔 해줘야 하는 것.
그래서 생소한 듯 모르게 빨려들게 해서 이 사회의 어떤 엄정한 현실에 대해서 눈뜨게 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쳤던 세대예요. 이 마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극장에서 조명받으면서 연극하는 건 위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거리로 나갔구나. 그거는 부르주아들을 위한 실내극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로 나가고 노동 현장으로 가고 그래서 그게 열심히 마임을 또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의 마당극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경험들이 패션을 할 때는 또 장점이 된다는 거. 패션쇼 연출이 다르구나. 그렇죠. 결국은 드라마를 배운 거예요. 드라마라는 말 자체가 액션인데요. 뭐 그 원어가 행동한다라는 뜻이에요. 행동하는 어떤 지치적인 지식인이 드라마의 세계에 빠져서 그 논리와 스토리텔링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 프라다의 패션쇼는 세상 모든 명품 브랜드가 엄버부터도 못 이긴다. 그만큼 강력한 패션쇼를 했어요. 연출을 너무 잘해. 정말 최고의 사진 작가들 썼고 특히 패션 모델들은요. 프라다의 무대에 서는 것이 여타 브랜드들의 패션쇼에서 뛸 수 있는 일종의 프리패스 같은 거예요. 프라다가 너를 선택했어? 그럼 우리 무대에 와요. 명품 세계에서도 그렇죠. 프라다가 가지고 있는 그 연출 감각이나 네네네. 스토리텔링 감각을 인정했기 때문에 네. 프라다가 선택한 모델이라면 믿고 쓸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탈리아의 문화가 있습니다. 아르테 포베라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빈자의 미술, 가난한 미술 이런 뜻입니다. 빈자의 미술. 예, 이 사람들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지를 않고요. 거리에 버려진 것들, 넝마 막 이런 걸 주워 와가지고서 그걸로 설치 미술을 하고 버려진 것들, 일상의 오브제들을 예술에서 표현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다시 보게 하고 이러던 시대예요. 근데 저 빈자의 미학을 받아들이면서 프라다는 추함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추함이 우리를 구원한다. 추하다는 게 꼭 역겹다, 나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에펠탑 아시죠? 우리 파리 가면 거기 앞에서 증명사진 하나씩은 찍잖아요. 그거 당시 지어질 때 뭐라고 했는지 못생겼다고 아십니까? 그랬어요. 때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흉측하고 기괴하기 짝이 없는 철골물을 갖다가 파리의 신병부에다 갖다 내느냐고. 그때는 에펠탑은 추한 거였어요. 추한 것.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추에 대한 관념은 항상 시대별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추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더라. 비례, 조화 이런 어떤 좋은 가치로 만들어진 아름다움만을 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어떤 난폭함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내면도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소구하는 것이 추의 미인데요. 당시 이런 문화 사조들이 동시에 그렇죠. 등장했고 예. 그런 사조 안에서 이런 용기가 나온 거구나. 그리고 아르테 포베라나 마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 좌파적 사고의 예술적 결산물이라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귀족들의 잘 정돈된 질서가 주지 못하는 통쾌함을 예, 그 통쾌함. 무질서가 주지요. 그래서 그걸 추구한 거지. 그 무질서를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고 우리는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는 못생겨서 거예요. 섹시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잘 이용한 게 최근에 구찌예요. 저희가 지난번 시간 때 구찌를 너무 이제 선대 얘기만 해가지고 후대 얘기를 너무 좀 못했는데. 어글리 섹시가 있어. 그걸 그렇죠. 이해했네. 예, 그래서 시절의 이 의미. 어글리한 게 나쁜 게 아닌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어글리하고 관련돼서는 로젠크란츠라는 한 사람이 19세기의 미학자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추라는 걸 개념 정의를 하는 게 원래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개념을 정의하려면 범주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프라다의 현대적인 옷들이 가진 미학이 여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비대칭, 비대칭, 부조화, 구조화, 연약함, 하찮음, 비천함, 음. 조야함, 졸렬함, 구역질 나는 것
이렇게 범주를 나눠놓고 추를 얘기해요. 조야함이라는 단어가 잘 안 들어져. 요거를 딱 쉽게 푸는 게 있어요. 정치 권력자가 힘 있는 놈이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약자를 계속 괴롭히는 그 쾌감 있잖아요. 한 번 하던 압색을 3번 하고 10번 하고 본사를 털고 하는 이런 짓거리들.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는 자를 조야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한 미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는 미학적으로 봤을 때 그는 추한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야 돼요. 추의 미를 실현하고 있는 것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 아멘.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프라다는 추의 미, 어글리니스를 적절하게 참 잘 써서 매번 컬렉션에서 인기를 또 끌었던 사람입니다. 이 정치로 패션 하는 사람이 네. 그 부르주아의 새끈한 미학에 복무하면 천박하잖아요. 그렇죠. 자존심 상하고. 네. 기본적으로 모든 평범한 것들에게 품위를 이게 맞는 것 같아. 맞습니다. 거리 예술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은 거리 예술과 관련된 이런 그 저항적 문화들을 매번 컬렉션에 가지고 왔어요. 특히 그라피티라고 불리는 거리의 어떤 저항적인 벽화들. 아, 네. 신발이 그런 신발들이 있어.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옷의 요소로 쓰거나 그리고 요즘 대통령이 싫어하는 카툰. 그래서 제가 프라다는 카툰을 입는다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아니, 농담이 아니라 프라다의 카툰 작업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너무 근사해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소녀한테 사람들이 막 유혹해요. 막 구두도 던지고 브래지어도 던지고 넌 이런 거를 받아야만 아름다운 존재가 돼. 막 이러면서 꼬드겨요 그 여자를. 근데 샥! 박차고 나가서 여성이기에 앞서서 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를 꿈꾸는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식의 결말을 카툰으로 표현을 합니다. 카툰이라는 건 한 시대에 대한 조롱이라든가 풍자를 담을 수밖에 없는 장르입니다. 그게 그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카툰에서 현 정권을 조롱을 했다고 무슨 문체부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아니 이거는 카툰 협회 분들이 성명도 냈잖아요. 저는 거기에 서명하고 같이 싸울 의향이 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아멘. 카툰이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 장르의 속성이에요. 조롱과 풍자. 그렇죠. 우리가 이거 나온 김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게 이사야서 14장이 뭐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려서 두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외세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서 한마디로 노예가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응? 너희들의 삶의 곤고함이 너무나도 크고 그 고통들이 너희를 어깨를 찍어 누를 때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고 저 바빌론의 왕을 향하여 풍자와 조롱의 노래를 하라. 철권 정치가 어라 별거 없네. 구더기가 누워있는 자리에 네가 눕게 되리니 너 바빌론의 왕이여 무릎 꿇으라. 하나님의 말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풍자와 조롱을 우리에게 하도록 격려하셨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이겨낼 힘 이런 것들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내 지어낸 말 아닙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사실은 화가 많이 났어요. 윤석열차라고 하는 그 사실 별거 아닌데 열차라고 하는 것은 19세기부터도 이미 열차의 탄생 이래로 폭주하는 인간의 열망 그런 것들이 가지고 오는 잘못된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평범한 상징이에요. 그런 소재로 많이 쓰였죠. 예, 네. 아니 그걸 쓴 걸 가지고 무슨 고등학생 애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저는 어쨌든 예술가들을 보호해야 되는 큐레이터로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로 좌시할 생각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뭔 얘기를 하지? 너무 열을 띄어서 막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프라다의 출발은 이 라일론이에요. 네네. 라일론으로 기존 명품의 소재와 질서를 막 전복시켰어. 그러면서 이제 라일론으로 대표되는 모든 평범한 것들의 품위를, 그리고 또 듣고 보니까 모든 보잘것없는 것들의 영광을, 그렇죠. 무용한 것들을 용하게 만드는. 그 철학 아래서 쭉 프라다 패션이 이어져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90년대 그 컬렉션을 볼 때마다 와, 하고 지금도 이렇게 핫하다니 하면서 보게 되는 게 실제로 옷이 너무 입고 싶습니다. 프라다 옷은. 자, 그런데 프라다의 내 옷에 사이즈가 잘 없어. 아니 정말 옷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합니다. 이 옷의 질감, 네. 텍스처라 그러죠. 이런 어떤 컬러를 어떻게 배합하는가. 이런 거를 가지고 디자이너들이 되게 얘기 많이 하는데 프라다가 초기에 만들었던 패턴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이제 그 값비싸게 빈티지로 팔리고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1950년대, 60년대 노동자들의 가정에서 쓰던 비닐 식탁보. 그걸 그 당시에 부르주아들은 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쌈마이야? 그렇죠. 근데 세상에 그걸 가지고 너무 세련되게 풀어서 재질감이 나는 옷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강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잘것없는 것들의 영광을, 이것도 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자신이 공산주의면서 명품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 딜레마를 풀면서 나온 작품이네. 그렇죠. 아, 제자의 반. 이때 이게 누구도 사실은 쳐다보지 않았대요. 이 아보카도 색깔. 진흙 컬러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노동자 가정의 비닐 테이블보에 등장하던 패턴인데 비닐을 이용한 샌들하고 함께 옷을 같이 내가지고 완판 다 팔았다라고 하는 거. 미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관행에 대담하게 도전할 때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네. 네. 프라다의 표현은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나쁜 취향을 좋은 취향으로 전환시키는 작업. 이것을 하는 게 나의 숙제였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나는 역사를 살펴보고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들과 그 배경을 반드시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걸 그리고 생활용품에 적용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명품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걸 세계적으로 성공을 시켜버렸네. 대단한 사람이네. 그 시대의 미감에 도전하는 옷들 있잖아요. 이거를 사진으로 정말 딱 보시면 와, 어떻게 이걸 할 생각을 했지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옷 자체가. 뒤져봐야겠네. 예, 프라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이제 하나하나씩 또 찾아보시면은 얼마나 좋겠나 생각해봅니다. 확실히 패션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네. 그리고 그걸 성공시켰다는 게 대단해요. 저는. 네.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 자체가 의미만 있지 촌스러워가지고 그렇죠. 사실 문제는 그거예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 생각은 멋있는데 정작 시각적으로 풀었을 때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거 별론 거. 개량 한복. 아, 나 개량 한복 볼 때마다 화나죠.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네, 지금도 인사동 골목을 채우고 있는. 전통을 오늘날에 되살리고 싶다. 알겠어. 네. 근데 그 미감이 촌스럽거나. 그렇죠. 그래서 실패하는 건데 이 양반은 일상과 평범과 보잘것없는 모든 것들의 품위와 영광을 돌리겠다. 이 공산주의자로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세련되게 곡질 땄다 이거지. 그게 대단한 거다. 디자이너들을 맨날 보면서 매년 그들의 작업을 봐야 하는 제 입장에서 그게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얘기죠. 그걸 풀어낸다는 거는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용사로 잘 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 진짜 미묘해요. 그 차이, 한 끗의 차이. 그건 아유, 뭐 한 끗 차이지, 뭐 별거 있나? 말은 하죠. 그 한 끗이. 그렇지. 평생 어떤 사람은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한 끗만 차이 있는다는 게 아니라 네. 10끗 정도 차이 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누군지 알 것 같네. 뭐 그런데. 컬렉션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정말 너무너무 제품 감사할 사진을 좀 주세요. 그럼 올려놓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프라다는 좌파의 페미니스트다. 이걸로 규정 짓는 거는 되게 잘못됐다 생각해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좌파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건가? 좌나 우나 옷 입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럼 백이 말하는 좌파는 도대체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건가? 개량 한복 입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어떤 한 집단을 특정한 이미지로 구속시키는 거거든요.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인간에겐 옷을 선별해서 그걸 입고 편집함으로써 나를 만들 자유가 있는 결사적 존재예요. 요즘 잘 나가는 스텔라 맥카트니 같은 사람들은 다 빨갱이가 되게요. 우리 대통령은 바지를 왜 그렇게 입어 근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우아함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비례잖아요. 비례. 그리고 몸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감싸 안느냐. 여기에서 다 철저하게 미끄러져 있는 그분의 옷차림을 보면서 이건 정말 우아하지 않다. 저는 정치적 논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학적으로 추함의 범주에 철저하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추하다.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미학적 범주로서의 추입니다. 자, 기도하면서 끝내죠 이제. 우리 기도 이제 알겠습니다. 잠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굴림하고 힘있다 말하는 존재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건방지고 자고하는 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간을 들어서 그로 하여금 신의 의지를 펼치게 하는 과정에는 하나님 제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도 힘이 없고 무력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을 들어서 그 힘으로 약한 자들을 누를 수 있다라고 말한 자들을 철저하게 혁파하셨고 파쇄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정치적 현실들이 벽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독일어의 반트라고 하죠. 그런데 그 벽이라고 해석되는 단어에 수동의 전미어 개를 붙이면 개반트가 되면 그것은 옷이 됩니다. 여러분들 감각적이고 센스 있는 옷.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옷을 입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그런 감각적인 존재가 됐을 때 그 개반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벽을 부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고 패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 위해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집회를 나가도 멋있게 입어야 돼요. 다음에 한번 멋있게 한번 입고 나갈까요? 멋있게. 어제 갈까 하다 내가 참았는데. 아이, 그 시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못 가서. 근데 이걸 갔어야 돼. 사람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더죠. 자, 집회에서 우리 목사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